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어보고 또 전망해보는 이슈 분석. 오늘도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광주 서구 갑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국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인 어떠신가요? 그 금남로 지나다니면서만 봤었는데 네.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뭐 직원들도 열정적이고 좋습니다. 분위기가. 네. 네. 오 국장님과 또 송갑석 의원님이 좀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연이 깊죠. 우선 이제 송 의원님하고는 동시대에 이제 네. 같은 대학을 다녔었는데요. 송 의원님은 이제 학창 시절에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셨어요. 네네. 그때 이제 게다가 사기 전대협 의장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대 출신으로서는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대협 맞습니다. 의장. 네. 예, 전대협 의장 출신들이 뭐 이인영 의원이랄지 저 오영식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런 좀 쟁쟁한 분들이 좀 그 역임을 했었던 분인데 네. 아마 송 의원님은 그게 역임을 하셨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분 중에서 가장 막내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KCTV 이슈 분석 오성수 편집국장님과 함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지만 최근 우리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5.18 망언 그리고 진상규명의 출범과 관련해서 국회 윤리특위 활동을 먼저 여쭈어볼까 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망언 3인방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 소속 자문위의 심사가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다 할 심사 과정도 그리고 결론도 또 시한 연장에 대한 논의도 없이 정말 지난 9일 기한이 만료가 됐는데 자문위가 이렇게 파행이 된 이유가 뭔가요? 모두가 우려를 했듯이 그동안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가 거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워낙에 그 파장이 컸기 때문에 또 일만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역시나 뭐 우리 특히 중동 쪽하고 축구할 때 침대 축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수비에 치중하면서 들어눕고 그래서 저희가 뭐 침대 정치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자유한국당에 쓰기도 하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 제대로 된 심의를 안고 있더니 거기에 대한 또 그 심의위원들이 자유한국당 측 3명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성이 안 맞죠. 그래서 그 관련된 위원장이 한 달 더 연기를 그 윤리특별위원장한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연기는 될 거고요. 근데 한 달 연기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에 뭔가가 열려야 가능한 건데 양당 윤리특위 간사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그 논의의 전망도 지금 생각해서는 그렇게 밝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국회에 대한 압박 이것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그런데 이번 국회 윤리특위에 대해서 시간 끌기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송 의원님 말씀처럼요. 제가 처음에 보더라도 그때 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에 대한 비난 열기가 좀 고조됐을 때 좀 급하게 처리됐었으면 상당히 명분도 있고 탄력도 받았을 텐데 점점 지지부지 이제 처리가 지연이 되면서 이게 좀 많이 좀 그런 동력, 이제 처리에 대한 동력이 많이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당에서는 뭐 서용교랄지 손혜원 의원도 포함시키자 같이 이렇게 해서 물타기 이런 전략도 지금 같이 가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더 복잡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 5.18 진상규명의 첫 걸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지역민의 다양한 여론, 국민들의 여론을 포함해서 우리 송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좀 전달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원님,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5.18 당시에 공군 수송기가 광주에서 김해까지 시체로 옮겼다라는 이런 문건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5.18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측해보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봤던 일들은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네. 네. 이 시신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을 소각했다, 뭐 화장 소각했다라고 하는 말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암매장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 네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총 11차례에 걸쳐서 암매장지로 지목됐던 곳에 그 발굴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는 암매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어딘가로 옮겨서 이렇게 태웠거나 화장했을 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했는데 이번 이 공군 수송기 관련된 자료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뒷받침하는 네.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말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문에 나왔다시피 주로 군경 뭐 다치거나 죽은 군경들은 성남공항으로 이송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김해공항으로 이송이 된 근거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죽은 사람, 군경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영현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남공항으로 갔었던 부상자를 빼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영현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거든요. 네. 근데 김해공항으로 갔었던 것에서는 시체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한 가지 이상한 게 관련해서 기록이 2번 나옵니다. 군에서 5.18 이후에 81년도에 한 번, 82년도에 한 번. 네. 근데 81년도에는 똑같은 기록에 시체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82년도에는 다른 문구는 똑같습니다. 네. 시체라고 하는 부분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에 거기에 대한 조작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의심을 해보고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금 후속 작업으로 당시에 뭔가요? 화장이 이루어졌었던 시설, 네. 부산 경남 쪽에 네, 네. 시설 중에 당시에 자료가 남아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당시에 자료가 남아있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입수가 되면 과연 그 화장 시설에서 화장이 됐었는지 네.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송 의원님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은요. 사실 1981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이제 군사연구실에서 소요 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이제 그 자료집을 만들었네요. 아마 이게 어떤 군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용으로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맡았던 그 군사연구실장이 그 김희균 준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시체 운반이라는 네. 시체라는 말이 좀 나오고 8개월 후에 이제 계엄사라는 이제 책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계엄 역사를 이제 기록한 네. 그런 현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자체만 보면은 진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는 그 시체가란 말이 빠져 있어요. 아마 그래서 여기에 조작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네.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가고요. 이후에 이제 이 김희균 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어떤 역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청문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12.12.5.18 실록에 관한 그 편찬을 했을 때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희균 씨를 조사를 네. 해보면 네. 상당히 우리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상으로 상당히 조금 활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새로운 내용들이 네.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진상규명 조사위 출범을 위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해 3월 제정이 됐습니다. 제대로였다면 지난해 9월부터 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한 걸음도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사실 국회에 들어간 게 작년 6월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당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저희 당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추천하는 그 TF팀의 간사 역할을 네.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이 과정을 그래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요. 네. 좀 놀라운 것은 지난 3월 달에 자유한국당이 그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함께 해줬다는 거 아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네.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조사 추천위원도 최대한 늦췄고 네. 그 시기를 지나서 추천을 했고 추천된 사람들의 그동안 면면과 행적을 봤을 때 네. 이 사람들이 과연 5.18의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네. 아니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인지 네. 누가 봐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몇 가지 진상조사위원이 될 수 있는데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경력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2명을 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 않고 네.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반려를 했죠. 이제 그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니들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해서 저희가 추천했던 위원 2명에 대해서 5.18 당사자이니 재척 사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사실 뭐 재척 사유 그 문제는 제가 그분들을 선임할 때부터 쭉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위원회 활동 속에서 어떤 그 당사자들과 아주 구체적으로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척의 이유로 그런 결정에서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유로 해서 위원 추천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출범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사실들이 네.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저쪽에서 트집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네. 재척 사유가 된 2명의 위원 중에 1명을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뭐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네. 어쨌든 조사위원회를 끌고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 우리 1명 당신들 의견대로 1명을 이렇게 교체했으니 당신들도 조속히 네.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 추천을 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자라고 네. 하는. 네. 국장님, 이 특별법은 벌써 1년 전에 제정이 됐고 또 조사위 활동이 전혀 되지 않는다 보면 아무래도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벌써 1년 전에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제 물론 구성된 날로부터 이제 2년간 활동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1년간 활동, 이제 3년 동안 활동하게 돼 있는데 네. 구성 자체부터가 이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많이 좀 지연되고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돼 있는데요. 네. 이제 바로 이제 5.18 39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5.18에 대한 조명이 다시 받을 그런 시기가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적기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고 뭔가를 성과를 내야 할 시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잘 수렴을 하셔서 그 송 의원님 포함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어차피 이것은 국회에서 좀 풀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갑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송갑석 의원의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특별 교부세 확보 이야기가 상당합니다. 액수도 좀 적지 않은 액수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의원님께서 직접 어느 정도 좀 예산을 확보하셨고 또 그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저희 당 국회의원으로는 광주에서 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선거 과정에서도 저희 지역구민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내용이 다음 선거까지 네. 2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까지 제 지역구는 서구갑이 아니라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체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올 작년에 이어서 올 상반기에도 특교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교육 관련 특교세는 보통 좀 따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 특교세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좀 네.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뭐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빠듯하죠. 인건비 주고 나면 고정비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에 뭐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 노후한 시설들을 네. 바꾸고 해서 조금 더 학생들이 쾌적한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 관련된 예산은 치매 노인, 요즘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네. 또 치매가 계속 사회적으로 함께 돌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안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밤길을 걸을 때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밝은 네. 환경에서 그래서 교통사고의 문제도 있고 치안의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노후된 가로등을 LED로 바꾸고 이런 쪽으로 우선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47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교부세로 가져왔는데요. 뭐 이제 이런 예산은 크든 적든지 간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좋은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외로 이렇게 가져오는 예산이거든요. 네. 그냥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게 가져오는 네, 그런 네.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도 또 필요한 만큼 또 많이 확보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장면들 보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광주 송 의원님은 광주에서 유일한 의원이다 보니까 네. 많이 신경을 써준 것 같아요. 사실 송 의원님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이 많이 컸었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아무리 여당 의원이지만 선수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인데 네. 우리 송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말이 초선이지 또 0.5선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국회 활동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하셨던 걸로 알고 특히 수영대회 관련 예산 굉장히 수영대회가 7월에 열리는데 예산 확보가 네, 더디게 맞아요. 되는 바람에 네. 굉장히 준비에 애로를 많이 먹었는데 네. 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광주 식당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 운영을 매우 합리적으로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저는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매주 세미나나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이 좀 정례화를 해서 어쨌든 정책정당, 정책시당이라는 이미지를 네. 개선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주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뭐 아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초선이라는 것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백그라운드가 굉장한 분들이 많잖아요. 뭐 장관을 했던 분이랄지 네. 고위직을 했던 분이랄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무도 자산이 되는데 우리 송 의원님은 사실 중앙 정치 경험이 좀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은 좀 만회를 해서 좀 실력으로 보완되면은 아마 큰 장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군공항 이전 지원 법안을 네. 발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네. 지역구인 서구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 이 법안이 군공항 이전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 군공항 문제는 물론 군공항으로 인한 현재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소음 피해겠죠. 네. 그 소음 피해 지역은 광주로 봐서는 서구하고 광산구 정도가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 군공항이 이전됐을 때 그 군공항에 남아있는 부지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전체 150만 광주 시민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수원, 대구, 광주.
예전에는 도시 외곽이었는데 네. 도시가 계속 팽창을 하면서 이제 도시 중심부로 돌아와 버린 경우죠. 세 군데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도심의 제대로 된 어떤 그 발전 이런 것을 저해하는 요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부분 공공항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네. 그 심각한 소음 피해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공공항 이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물꼬는 일단 작년에 광주시장님하고 전남지사께서 물꼬를 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광주시장께서 조건 없이 민간공항 이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화답해서 전남지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전남 쪽에 군공항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네. 화답을 해 주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옮겨지는 지역에서는 또 그러한 소음 피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거의 뭐 100%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이런 겁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옮겨가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그 비용을 다 책임져야 되는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 상대 그 옮겨가는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죠. 네. 근데 그것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쪽에서 활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내용도 하자라고 네.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다고 했을 경우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비 지원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현재 어딘가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그 넓은 지역에 태양광 같은 경우를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새로운 사업에 속한 문제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시행 주체가 해당 지자체, 옮겨가는 네. 해당 지자체가 중심으로 해서 되면 훨씬 더 제대로 사업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일도 빨리빨리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국비를 더 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옮겨가는 해당 지역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또 조금 더 일을 원활하게 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의정 활동에 만약에 이제 내년 선거에서 재선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의정 활동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공항 이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광주의 공항 이전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송 의원님 같이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잘 될 줄 알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큰 그림은 돼요. 네. 네.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이 무한으로 가고 군공항도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전남이 어디로 갈 것이다. 네. 도지사도 거기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키를 쥐고 있는 지자체 실선 해당된 군수가 어디 군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왜 되어야 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지역민의 어떤 소음 피해를 떠나서 지역 발전에 이제 어떤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말로만 광주 전남의 상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닥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전공대를 포함해서 네. 이게 어떤 광주 전남 상생의 때로 새로운 어떤 시금성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도 여론을 형성해서 해야 되지만 네. 또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신 분들도 좀 힘을 모아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또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무등산 정상에 있는 그 군시설하고도 연관돼 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반드시 군공항 이전돼야 그것이 옮겨간다. 이렇게 반드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하고 상당히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등산의 온전한 모습을 찾는 것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도 뭐 수원이나 대구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구는 자연스럽게 이제 순차적으로 물론 이제 광주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민간하고 공공부문이 같이 이렇게 옮기는 걸로 좀 시작이 이미 되고 있거든요. 이제 광주만 그렇죠. 상당히 좀 단계가 좀 가장 늦게 와 있죠. 늦게 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네, 어느덧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재선에도 또 도전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지지율이 요즘에 좀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민들의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재선에 도전을 하신다면 또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연동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비해서는 대통령,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일견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1년이 훨씬 넘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는 상당한 기대로 이제 출발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식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서민들의 생활 이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고요.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또 이 앞전 우리 새롭게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2명의 장관이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스스로 후보에서 청와대에서 철회를 하고 이랬었는데 뭐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그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엄격한 잣대를 저희가 좀 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가 미흡한 점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한 지역구에 국한되지 않고 집권당인데 집권당으로서 저 당이 정말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 또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유권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개별 지역구를 넘어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으로 보면 제가 재보궐선거에 들어갔지만 그 전에 정규선거에서는 8대 0이었거든요. 민주당이 한 명의 국회의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저의 목표는 내년 선거에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8명의 국회의원 모두를 다시 여의도로 입성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희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하는 자세가 그런 태도가 그리고 끊임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여는 그런 태도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송갑석 의원의 그동안 2년간의 활동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재선에 도전을 하신다면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국회의원 2년 활동은 극히 일반 자치단체장 2년 활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거든요. 국회의원이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구민들이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저 의원 잘한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 잘 안 해줍니다. 뭐 광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 초선치고는 많이 객관적인 성과를 많이 냈는데 방금 목표가 내년 지역 8명의 의원을 입성시키겠다 그러는 목표가 너무 큰 것 아닌가. 근데 역설적입니다만 이제 선거구제 문제가 더 많이 좀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광주도 8석에서 6석으로 줄어들 개연성도 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 가야 되지만 자관 분명한 것은 가면 갈수록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은 좀 하락할 것이고 지역민들도 같이 비슷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송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러겠지만 조금 더 분발을 하고
지역민들에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좀 불만족한 부분들을 좀 메워주고 좀 더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폐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 그리고 지역구인 서구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내년이면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진실은 모욕받으면서 자기 진실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그 진실을 향하는 과정이 참으로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서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낫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5.18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CTV 이슈 분석 이번 시간에는 광주 서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송갑석 국회의원과 또 오성수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